역사는 거대한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에 한 번 그 수레바퀴의 축을 통째로 갈아치우는 사람이 등장하죠. 1769년 8월 15일 지중해에 이름 없는 작은 섬 코르시카, 프랑스에 갑병합되어 저항의 불길이 타오르던 아작시오의 한 저택에서 훗날 유럽의 모든 국경선을 다시 그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가난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파리의 사관학교에서 촌뜨기라 놀림받던 소녀는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설이 되었을까요? 혁명의 불길이 파리를 집어삼키던 그 혼돈의 새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살의 나폴레옹은 프랑스 본토의 브리엔 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몰랐고 투박한 코르시카 사투리를 썼습니다. 화려한 귀족 자제들 사이에서 그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나폴레오네라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서관으로 숨어들었죠. 알렉산더, 카이사르, 프리드리히 대왕. 그는 고대의 영웅들과 대화하며 자신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수학적 재능은 탁월했고 특히 대포의 궤적을 계산하는 포병학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천 번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1789년 마침내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국왕 루이 16세의 목이 단두대에서 떨어지고 천년의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혼돈은 누군가에게는 비극이었지만 야망가 나폴레옹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신분이라는 장벽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실력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나폴레옹은 고향 코르시카의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배신당하고 가족과 함께 쫓겨나듯 프랑스로 도망쳐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군인으로서의 능력뿐이었죠. 1793년 남부의 항구 도시 툴롱이 영국군과 왕당파에게 점령당합니다. 혁명 정부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무명의 포병 대위 나폴레옹이 작전권을 쥐게 됩니다. 그는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기존 장군들이 정면 돌파를 고집할 때 그는 에기에트 요새를 점령해 영국 함대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오는 밤, 그는 직접 칼을 들고 돌격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으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국 함대는 도망쳤고 툴롱은 해방되었습니다. 24세의 나이로 그는 단숨에 준장으로 승진합니다. 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던 나폴레옹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교계의 꽃 조제핀 드 보아르네. 그녀는 남편을 단두대에서 잃은 과부였고 나폴레옹보다 연상이었습니다. 거친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은 그녀의 우아함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나의 조제핀, 당신 없는 세상은 사막과 같소. 그는 뜨거운 연애 편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 그는 다시 전쟁터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탈리아 방면군 총사령관.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군대는 굶주리고 신발조차 없는 오합지졸 3만 명뿐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병사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병사들이여, 나는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평원으로 데려가겠다. 그곳에서 너희는 명예와 부를 얻을 것이다. 단 1년 만에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의 정예군을 격파하며 이탈리아를 평정합니다. 로디 다리에서 직접 깃발을 들고 돌진하던 그의 용맹함에 병사들은 꼬마 하사관이라는 애칭을 붙이며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희망이자 전 유럽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은 이제 파리의 시민들에게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젊은 영웅의 인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를 멀리 보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럽은 작은 두더지 굴에 불과하다. 위대한 업적은 오직 동양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는 영국의 보급로를 끊고 알렉산더 대왕의 길을 따르기 위해 이집트로 향합니다.
4만 명의 군대, 그리고 160명의 학자와 예술가를 대동한 채 말입니다. 1798년 여름, 이집트의 불타는 사막. 전설적인 기병대 맘루크가 나폴레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사각형의 보병 방진을 짰습니다. 병사들이여, 저 피라미드 위에서 4000년의 역사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거센 기병대의 돌격도 나폴레옹의 정교한 활용망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피라미드 전투의 압도적인 승리. 그는 카이로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 함대를 전멸시키면서 나폴레옹의 군대는 사막에 갇힌 고립무원의 신세가 됩니다. 고립된 상황에서도 나폴레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자들을 독려해 이집트의 유적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때 발견된 것이 바로 로제타석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자의 비밀을 푸는 열쇠였죠. 그는 칼로 땅을 정복하는 동시에 펜으로 역사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국 프랑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부는 부패했고 대불동맹군이 다시 프랑스 국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결단을 내립니다. 부하들을 남겨둔 채 소수의 측근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지중해의 감시망을 뚫고 파리로 향합니다. 1799년 11월 9일, 프랑스 혁명력 브리메르 18일, 나폴레옹은 총칼을 앞세워 의사당에 난입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명한다. 의회를 해산하라. 혼란과 고함 속에서 그는 제1령의 자리에 오릅니다. 사실상의 독재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중은 환호했습니다. 무능한 정치가들보다 강력한 질서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혁명은 그 원칙 위에서 고정되었다. 혁명은 이제 끝났다. 그는 이제 프랑스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그는 다시 전쟁터로 향합니다. 이번엔 다시 알프스였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거부했습니다. 다비드의 화폭 속에 담긴 붉은 망토를 휘날리는 황제의 모습은 바로 이때 탄생했습니다. 마렌고 전투에서의 극적인 역전승. 그는 다시 한번 평화를 강요하며 유럽의 주인임을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나폴레옹 법전을 완성합니다. 모든 국민의 평등, 사유재산의 보호. 그것은 총보다 더 강력하게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무기였습니다. 1804년 12월 2일, 노트르담 대성당. 나폴레옹은 교황의 손에서 관을 빼서 직접 자신의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조제핀에게도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코르시카의 이방인 소년이 이제 프랑스인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왕관은 동시에 전 유럽과의 끝없는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804년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오래된 왕실들은 이 코르시카의 약탈자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는 거대한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포위합니다. 나폴레옹은 결단을 내립니다. 적들이 뭉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인다. 20만 명의 대육군 그랜드아미 번개 같은 속도로 라인강을 건넙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술의 향연, 나폴레옹 전쟁의 본막이 오릅니다. 나폴레옹의 진격은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그는 적의 배후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울름에서 한 번의 큰 전투도 없이 3만 명의 적군을 생포하는 기적을 선보였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함대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 해군을 괴멸시킨 것입니다. 바다의 주도권을 뺏긴 황제. 그는 이제 육지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1805년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 나폴레옹의 대관식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수적으로 우세한 러시아 마이너스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우익을 약하게 노출했습니다. 적들은 미끼를 물고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개가 걷히며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우스터리츠의 태양입니다. 프라첸 고지 아래 숨어있던 프랑스 주력군이
적의 허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전열은 붕괴되었고 얼어붙은 호수 위로 도망치던 적들은 프랑스 포병의 포탄 아래 수장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 오스트리아는 굴복했고 러시아 황제는 눈물을 흘리며 퇴각했습니다. 이제 프로이센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그들이었지만 나폴레옹의 속도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나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은 단 하루 만에 와해되었습니다. 베를린에 입성한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봉 세령을 선포합니다. 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영국과의 교역을 금지한 것이죠. 이것은 경제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훗날 그가 스스로 판 함정이 되고 맙니다. 이제 나폴레옹의 가족들이 유럽의 왕자를 하나둘씩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형은 스페인의 왕으로, 동생은 네덜란드의 왕으로, 유럽은 보나파르트 가문의 영지가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정점에서 황제는 고독해졌습니다. 조제핀과의 이별, 그리고 오스트리아 황녀 마리 루이즈와의 정략 결혼. 제국의 후계자를 얻었지만 그는 점차 현실과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나폴레옹의 태양에도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대륙봉 세령은 유럽 경제를 질식시켰고 동맹국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드르 1세가 금령을 어기고 영국과 밀무역을 재개하자 황제는 참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를 굴복시키지 못하면 제국은 무너진다. 1812년 여름, 유럽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규모 원정군이 조직됩니다. 60만 대군.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동쪽으로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은 러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게릴라라고 불리는 처절한 민중 봉기가 일어나 나폴레옹의 정예병들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를 스페인의 괴양이라 불렀습니다. 보급은 끊기고 병사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미쳐갔습니다. 후방이 무너지는 소리. 하지만 황제는 모스크바라는 거대한 전리품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싸우지 않고 끝없이 후퇴했습니다. 이른바 청야작전. 프랑스군이 먹을 곡식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마침내 모스크바 인근 보로디노에서 결전이 벌어집니다. 단 하루 만에 7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한 지옥과 같은 전투. 나폴레옹은 승리했고 모스크바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텅 빈 도시와 밤마다 솟구치는 방화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황제가 항복하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것도 지난 100년 중 가장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뒤늦게 후퇴를 결정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대육군은 유령의 군대로 변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은 얼어 죽은 동료의 시신 옆에서 잠들었고 코사크 기병대는 끈질기게 후방을 습격했습니다. 베레지나 강을 건널 때 수만 명의 병사와 비전투원이 얼음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60만 명이 떠났던 길, 돌아온 것은 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불패 신화가 시베리아의 눈더미 속에 파묻힌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참패 소식에 전 유럽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나폴레옹이 쫓기는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민족들의 전투. 압도적인 연합군의 수에 밀려 황제는 끝내 파리를 내주게 됩니다. 1814년 4월, 그는 퇴위 문서에 서명하고 엘바 섬으로 유배됩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군대여,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1814년 전 유럽을 호령하던 황제는 대서양의 작은 섬 엘바의 영주로 전락했습니다. 승리자들은 비엔나에 모여 나폴레옹 이전의 세상으로 시계를 되돌리려 축제를 벌이고 있었죠. 하지만 사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매일같이 파리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활한 루이 18세의 무능함, 혁명의 성과를 부정당한 민중의 분노. 황제는 미소 지었습니다. 때가 왔다. 1815년 2월 26일 밤, 그는 단 1000명의 근위대와 함께
작은 배에 몸을 싣고 금지된 항해를 시작합니다. 프랑스 남부 해안에 상륙한 나폴레옹. 국왕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르노블의 좁은 길목에서 황제와 토벌군이 마주쳤습니다. 장교가 발사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 나폴레옹은 홀로 걸어나와 외쳤습니다. 군대여, 나를 알아보겠는가? 너희들의 황제를 죽이려거든. 지금 쏴라. 병사들은 총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황제 폐하 만세. 파리까지 가는 길은 전쟁이 아닌 축제였습니다. 루이 18세는 도망쳤고 나폴레옹은 다시 튠르리 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백일천하의 시작입니다. 유럽 연합군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나폴레옹을 인류의 적으로 규정하고 다시 군대를 모았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벨기에의 작은 마을 워털루. 나폴레옹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영국의 웰링턴 공작과 프로이센의 블리에르 원수. 두 군대가 합치기 전에 각계격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땅은 진흙탕이 되었고 나폴레옹의 자랑인 포병대는 기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공격은 지연되었고 시간은 연합군의 편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나폴레옹은 최후의 보루인 제국 근위대를 투입합니다. 무패의 상징이었던 그들이 고지를 향해 당당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의 일제 사격 앞에 전설적인 근위대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평선 너머에서 프로이센군이 나타났습니다. 아군인 줄 알았던 그들이 적군임을 깨달은 순간 프랑스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황제가 패배했다. 나폴레옹은 직접 총을 들고 전사하려 했으나 측근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위대한 제국의 태양이 워털루의 진흙 속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퇴위, 그리고 두 번째 유배. 이번엔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2000km 떨어진 절해의 고도, 세인트 헬레나. 영국군 감시병들의 눈초리 아래서 황제는 낡은 저택 로무드 하우스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구술하며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나의 명예는 40번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나의 법전이다. 그는 정원일을 하고 책을 읽으며 서서히 사그라졌습니다. 1821년 5월 5일 오후 5시 49분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그는 프랑스 군대 조제핀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파괴적인 침략자였을까요? 아니면 낡은 유럽을 깨운 혁명가였을까요? 그는 전 유럽의 자유와 평등의 씨앗을 뿌렸고 민족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그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섬의 소년으로 태어나 세계의 주인이 되었던 남자. 그의 육체는 파리 앵발리드의 웅장한 관 속에 잠들어 있지만 그의 이름은 도전과 야망의 상징으로 영원히 역사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